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서기 50년경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노예였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은 에픽테토스, 그리스어로 곁다리로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덤으로 따라온 존재라는 뜻이 이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규정해버린 적. 이름표가 나보다 앞서 걸어가고 사람들이 나 대신 그 이름표를 먼저 읽는 순간 그 이름이 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족쇄가 풀리면, 감옥문이 열리면,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야 자유이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치워져야 해방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시민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에라폴리스의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고 이름조차 스스로 짓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곳, 걷는 방향까지 모두 다른 사람의 허락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 아이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러 귀족의 자제들이 바다를 건넜고 황제가 직접 그의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줄의 글도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제자의 손을 통해 2000년을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족쇄를 찬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은 미리 말해두고 싶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자유는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예의 이름을 달고 태어난 사내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붙잡은 단 하나의 원칙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혹시 지금 누군가가 나 대신 붙여준 이름표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석회 언덕 위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전물이 바위 위에 켜켜이 쌓여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 그 풍경을 뒤로하고 어린 에픽테토스는 로마로 끌려갑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네로 황제의 비서였던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에파프로디토스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한때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이었고 네로의 곁에서 권력의 안쪽을 들여다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노예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에파프로디토스는 에픽테토스에게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이름 높은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노예가 철학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당시 로마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이란 자유 시민의 것이었습니다. 여가가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 시간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의 시간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에픽테토스는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루푸스는 강의실에서 이론만 늘어놓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이란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이론은 사치였으니까요. 그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이 문제였습니다. 루푸스에게서 에픽테토스가 처음 배운 것은 놀랍도록 단순한 구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것,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이 둘의 경계를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반응,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신분, 나의 재산, 타인의 평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려 하면 거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온 힘을 쏟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픽테토스에게 이 구분은 위안이 아니라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몸은 주인의 것이지만 노예의 판단까지 주인의 것일 수는 없다. 이 한 줄의 깨달음이 그의 내면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족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쇠사슬 쥔 손을 내려놓는 법을 그는 이때 처음 배운 것입니다. 바깥의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 안의 쇠사슬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 고통의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화의 출처는 2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남긴 기록인데 정확한 시기와 정황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00년 넘게 전해져 온 이야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었는지 벌이었는지 그 동기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매달리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리가 꺾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부러진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러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편 10세기에 편찬된 백과사전 수다에서는 에픽테토스가 류머티즘으로 인해 다리를 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픽테토스 본인은 자신의 강의에서 주인 에파프로디토스를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철학 공부를 허락해준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에픽테토스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그 순간에 보여준 태도입니다.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서 무너진 것과 고통을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간극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 앞에서 움켜쥡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릴 수 없는가? 그 움켜쥡이 곧 두 번째 고통이 됩니다. 몸의 고통은 한 번이지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에픽테토스가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서 배운 그 단순한 구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러진 다리 앞에서 나의 판단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다만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아는 채로 여전히 내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그 선택만큼은 어떤 주인도 어떤 황제도 어떤 운명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날 이후 평생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느려졌을지언정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진 다리가 그에게 매일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은 꺾일 수 있지만 판단은 꺾이지 않는다는 증거. 자유는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이 아니라 쇠사슬 쥔 손을 내려놓는 순간에 온다는 것을 그는 자기 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자유와 속박. 이 두 단어는 누구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 68년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로의 비서였던 에파프로디토스는 황제의 최후를 도운 사람이었고 그 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방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람이 되었고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인이 된 뒤에도 가르치는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을 때 깨달은 것과 자유인이 된 뒤에 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이 원칙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처음부터 바깥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해 가까이 로마에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족의 자제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 대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데서 옵니다. 상사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이미 지나간 말을 되돌리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직면이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당신의 판단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의를 전해들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학생들에게 종종 거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 탓이다. 바깥의 어떤 것도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깊은 존중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판단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조적인 억압, 물리적인 폭력,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 앞에서 태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 자신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무너지느냐,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느냐, 그 방향의 차이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든다는 것. 에픽테토스는 25해 동안 로마의 거리에서 이 한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자유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가두는 것일까요? 재산을 빼앗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할 자유를 빼앗는 것일까요? 서기 89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을 추방하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공화정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시민의 자유를 논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것. 칼을 들지 않았지만 황제는 이들의 말이 칼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도 추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5해 가까이 가르쳐온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교실에 모이던 학생들과 그가 걸어다니던 거리와 그가 숨쉬던 공기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가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그가 평생 가르쳐온 원칙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황제의 칙령은 그의 힘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칙령 앞에서 분노할 것인가,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찾을 것인가, 이것은 그의 힘 안에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 북서부 아드리아의 연안의 니코폴리스를 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곳이었고 에피루스 지방의 행정 중심지이자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기 쉬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쫓겨났지만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릴 장소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철학자들을 추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철학자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재력도, 영토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생각과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상황 자체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증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황제가 철학자의 몸은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의 판단은 추방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를 떠났다고 해서 에픽테토스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같은 원칙을 가르쳤고
오히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열려있는 다른 문을 찾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의 실체입니다. 상황이 나를 몰아세울 때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쇠사슬이 더 단단해질수록 쇠사슬을 쥔 내 안의 손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래야 비로소 쇠사슬 너머에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96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추방령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니코폴리스가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소아시아 비티니아의 니코메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플라비우스 아리아노스. 훗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기를 쓰게 될 역사가이자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집정관직을 맡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서기 108년경 바다를 건너 니코폴리스의 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실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검소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진 물건이라고는 질그릇, 등잔 하나와 지프로 엮은 잠자리가 전부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려한 학당도 거대한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절름발이 노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아리아노스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들으면 그가 원하는 감정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수사적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 말이 삶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였고 다리가 부러졌고 추방당했고 그 모든 것을 겪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의 무게는 책상 앞에서 이론을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리아노스는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빠짐없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8권으로 이루어진 담론록이었고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 정리한 것이 엔케이리디온, 즉 편람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 본인은 단 한 줄의 글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손이 스승의 말을 붙잡아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철학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글을 쓰지 않은 사람의 말이 글을 쓴 수많은 사람들의 글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담론록은 후대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전해졌고 그 로마 황제는 명상록에서 에픽테토스를 소개해준 스승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예의 말이 황제의 침상격까지 닿은 것입니다. 니코폴리스의 학교는 점점 명성을 얻었습니다. 로마 귀족의 자제들이 바다를 건너 찾아왔고 그리스 인근 도시의 유력자들이 에픽테토스와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직접 니코폴리스를 방문하여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철학자를 추방한 것은 황제였고 철학자를 찾아온 것도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쫓아냈고 하드리아누스는 찾아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노예에게도 같고 황제에게도 같습니다. 신분이 이 원칙을 바꾸지 못합니다. 재산이 이 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이 이 원칙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글을 쓰지 않았기에 그의 말은 더 순수하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편집되지 않은 목소리, 다듬어지지 않은 직설,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문장들. 아리아노스가 적은 그 문장들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읽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에픽테토스가 증명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말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내면에서 나옵니다. 에픽테토스가 세상을 떠난 뒤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세기의 풍자 작가 루키아노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가 에픽테토스의 질그릇, 등잔을 3,000 드라크마에 샀다고 합니다. 3,000 드라크마면 당시 로마의 수면 노동자가 수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질그릇 등잔 하나의 값이 그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산 것은 등잔이 아니라 그 등잔 곁에서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만년에 홀로 살았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나이가 든 뒤에 어딘가에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여인을 집에 들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생을 철학에 바친 사람이 마지막에 택한 것은 거창한 저술도 기념비적인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곁에 있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차갑고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 앞에서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지붕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그가 바꿀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면서 한 가지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는 자유를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서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판단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몸이 꺾였지만 마음의 방향은 꺾이지 않았고, 쫓겨났지만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고,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황제의 베개 곁까지 닿았습니다. 그가 평생 되풀이한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이 구분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평생이 걸립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노예의 이름으로 태어나 자유인의 이름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매일 이 구분을 연습했습니다. 자유는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이 아니라 쇠사슬을 쥔 손을 내려놓는 순간에 온다. 이 말은 2000년 전의 에픽테토스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그대들의 손에는 어떤 쇠사슬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대들이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규정해버린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답은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이름 아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대들 자신이라고. 등잔 하나, 집자리 하나, 지팡이 하나. 그것이 한 철학자가 세상에 남긴 물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판단의 힘. 그것 하나가 2000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에픽테토스가 평생 걸어간 길의 첫걸음입니다.